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금자리와 물입니다. 인천은 지금 이 두 가지가 큰 걱정이라고 하네요.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신고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유충이 나온다고 걱정이 많대요. 원래 40분이었는데 35분으로 단축하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벌레 나와서. 유충 나와서 네. 수돗물에서. 인천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발견된 유충이 해충에 속하고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차례로 전화 이야기해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의가 가능하신 추천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민주당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은 아니라고 오랫동안 두 분을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은 오늘입니다. 여당에선 지명 논란이 있었고 야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을 2부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또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청문회 추진 의지를 밝힌 통합당은 상임위 중심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부 안 아픈 대한민국에서는 지치고 힘든 삼복도이 이기는 복다림과 보양식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황교익 칼럼니스트, 강용주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분과 함께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일 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번에는 수돗물 유충이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먹고 생활하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당사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일 텐데요. 인천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첫 민원 신고를 받고도 나흘 동안 이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늑장 대응을 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을 직접 목격한 주민과 시민단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 사시는 주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언제 처음 유충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필터 안에 있는 유충을 발견을 했고요. 예.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충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물질이 좀 큰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충이라고 아예 상상조차 못했던 부분이어서 예. 그냥 큰 이물질이 있나 보다라고 넘겼는데 이제 화요일날 오전에 제가 방송 오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고 이게 유충이었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예. 필터에 있었다 그러면 그 샤워기 혹시 필터에 혹시 걸려졌던 겁니까? 그 주방 필터요. 주방에서? 네네. 저희 쪽은 작년에 그 적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예.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필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방의 필터에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었고 그게 벌레라고는 설마 벌레일까라고 생각을 했지 벌레일 줄은 아예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럼 뉴스 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필터 안을? 예, 다시 보니까 그게 이제 사체였고요. 아하. 예, 벌레 사체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필터 색깔이 너무 많이 변해서 검게 돼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그 필터를 제가 교체하지 않고 지금 그 상수도 쪽에다가 나와서 일단 이거를 뭐 검수를 채취해 가던가 해달라고 일단 요청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요청을 언제 하셨어요? 어저께 일단 신고를 했고요. 예. 오늘 아까 오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일단 나와서 퇴치해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신고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곧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예. 근데 어저께 오후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뭐 검수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검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돗물 사용을 못 하시겠네요. 지금 수돗물 사용은 뭐 식수로는 당연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냥 일반적인 뭐 샤워나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최소한 샤워하고 나서 마지막 헹군물은 생수로 사용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찝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언제쯤 복구가 된다 이런 얘기도 혹시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까? 상수도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 와서 하는 얘기로는 이게 유충이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부활을 하는 거라서 예. 뭐 부활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언제까지에 대한 기한을 얘기를 안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고여있는 그 유층이 있는 고여있는 쪽을 막고 다른 수로로 물을 내보낼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서 사실은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학교에 가고 있진 않지만 예. 그래도 급식이 대부분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뭐 빵이나 우유 같은 걸로 급식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주변 분들이랑. 일단은 솔직히 너무 징그럽고 깜짝 놀래하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적수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예. 노하우들이 있어요. 우습게도 노하우들이 있는 상태라서 예. 바로 이제 이 내용이 공유가 되자마자 맘카페에서 공유가 되자마자 일단은 필수인 필터는 저희가 장착을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필터를 더 이제 구비를 하고 생수를 더 사다가 이제 생수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일단 생수로 사용을 하시고. 예. 자, 언제 해결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저한테 상수도 쪽에서 물어보시던데 예. 딱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냥 빨리 이게 빨리 복구가 됐으면 빨리 좋겠다. 복구가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수돗물을 주는 거는 저희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뭐 생수를 주신다거나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수 지원이 저희가 2달 반 동안 적수를 경험했는데 제가 받아본 생수가 2리터짜리 10개 딱 받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게 열악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이외의 지역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빨리 복귀가 돼야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네. 복구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의 한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이상현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적수 상태가 그 지역이 넓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의 그 유충 사태는 적수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적수 사태 때는 그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원인이 나왔는데 지금 유충 같은 경우에는 왜 생겼는지 아직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태죠? 예, 아직은 그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시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좀 추정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체 유해성은 없습니까, 혹시? 이게 그 유충이 이제 깔따구류라고 하는데요. 예. 파리목 깔따구과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유충은 작은 구더기 모양인데 일단은 미관상 엄청 좋지가 않겠죠. 그렇겠죠. 예. 일단은 그 유충을 보는 순간 이 물로 씻기조차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하게 뭐 이게 뭐 크게 뭐 암이 걸린다거나 뭐 생명에 뭐 이렇게 지장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알레르기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생활수로 쓰는 거니까요. 특히 아이 있는 집에서는 더 불안한데. 네네. 이게
작년에도 적수 문제를 겪었고 올해는 또 이 깔따구 종류의 유충이 나왔다. 그러면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게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지금 했던 두 가지 정도로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하나는 그 활성탄 그에서 여과지에서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수도꼭지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수도꼭지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예. 활성탄 여과지에서도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고 예. 둘 다 어떤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언제쯤 복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뭐 제가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예. 아니고요. 일단은 그 뭐 작년에 겪어봤으니까 뭐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천시에는 있어요. 예. 그게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톡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빚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겪은 문제라 뭐 그래도 이게 그 원인을 일단은 분석을 이게 밝혀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일주일 이렇게 이상은. 보입니다. 예. 오늘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차원에서 논평도 내셨던데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네, 일단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인천시가 작년에 그 내세웠던 위기 대응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우겠다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하고 수도관 라인도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치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활성탄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고도 정수 처리 방식이거든요. 예. 고도 정수 처리는 활성탄하고 그 오존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오존 처리만 잘하면 사실은 활성탄 때문에 생긴 미생물 때문에 유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존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거라 보여져서 예. 뭐 당장은 뭐 이렇게 표준 처리, 그러니까 고도 처리 밑에 한 단계 낮춘 고도 처리를 안 한 상태의 표준 처리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완전히 없어질 거라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예, 조금 더 이렇게 원인을 좀 규명한 다음에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찾아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이상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문자로 9161님,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보이는 라디오 시청 중입니다. 청취율 조사 대박 나세요. 이런 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9161님의 말씀처럼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02번호로 혹시 전화가 와서 어떤 라디오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듣는다고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중에 문자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2매씩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이벤트 끝나고 한 번에 발송해 드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1부 수다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그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제기되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게 이제 오늘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의 말입니다. 저도 오늘 브리핑을 봤습니다만 네. 그렇게 알찬 브리핑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네. 기자
질문과 답에서도 정확한 무슨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문제는 민간합동조사단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예.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맡겠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발표였거든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 나와서 예. 이 추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호소인과는 지금 연락조차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어떻게 2차 가해를 막겠다는 건지도 약간 갸우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한 보고를 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혹은 하기 전에 뭐 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젠더 특보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오늘 젠더 특보는 다른 이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해서 예. 사실과는 조금 여태까지 나온 그 보도들과는 사실이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젠더 특보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지난 8일 오후 3시쯤 그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소 여부는 당시에는 이제 젠더 특보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장님께 여쭤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이 고소와 관련해서 뭐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들도 나왔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늘상 하던 현안 회의 중 하나였고, 시장님과 다른 2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고요.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도 자기는 피소 사실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임수정 젠더 특보 이야기는 네.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박 시장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풍문으로만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까? 네, 외부에서 박 시장님한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를 안 했고. 그거는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향후에도 뭐 언론에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경찰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대책회의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이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고, 다만 박 시장님이 중간중간에 생각에 잠기기는 했다. 내일 모여서 다시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위한 대책회의는 아니었고, 네, 현안회의 정도. 현안회의였었는데 낮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다 시장이. 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쨌든 민간 합동 조사단이 꾸려지면 조사가 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조사가 되겠죠. 자, 앞서 박 전 시장 고소인은 모종의 방법으로 고소와 동시에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 그 기자회견 당일에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종의 방법으로 전달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온 건데요. 고소인 측은 이제 앞으로 추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기자회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고를 한 건데 네. 엊그제 기자회견했을 때는 뭐 구체적 증거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한테 돌았던 찌라시가 있어요. 근데 예. 그 뭐 고소 경위라든지 동기 뭐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찌라시가 한번 돌았었는데 그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해서 저희가 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피해자분이 입장문을 썼고 그거를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 측 그 피해자 연대하시는 분들이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냥 평온했던 일상으로 나와 내 가족이 돌아가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예. 이 기자회견이 지속된다면은 사실 그 피해자분한테 조금 더 고통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이 좀 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지적을 하던데 기자회견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 네. 왜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미리 고지를 하고 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박원순 시장 핸드폰을 포렌식할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유족과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일단 그 유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일단 그 법적으로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일단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한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그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를 비롯해서 사과를 하고 있네요. 네, 이해찬 당대표도 그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말씀드릴 게 없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통합당은 이에 반해서 이제 야당 추천 특검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국정조사요? 네. 예, 국정조사 청문회. 네. 그러나 뭐 여당이 이거 받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엔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네. 다른 얘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연설문을 9번이나 수상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는 16일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9번째 개원 연설문을 수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그린 뉴딜 현장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연설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연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는 집권 후반기 국정 비전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 초당적 협력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부세율, 최고세율 인상보다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전체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을 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2배 가까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에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규모별 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은 20명 정도입니다.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세금 폭탄이다. 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던데 이 6% 적용받는 사람은 우리 전체 국민 중 수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는 무늬만 세금 폭탄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늬만 세금 폭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94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명인데 네. 이걸 50억에서 94억 원 가표 구간을 포함하도 151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세금 폭탄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전체를 포함한다 그래도 전체 인구 중에 1%만 종부세를 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진애 의원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입니다. 네. 목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열릴 예정이죠.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도 걸려있는 그런 사안인데 네. 핵심 쟁점을 한번 짚어주시죠. 핵심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연하지 않은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냐. 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1심과 2심이 갈렸습니다. 네. 결과가 무죄 그리고 300만 원. 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해봐도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TV 중계가 또 유튜브 중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용 기소 여부가 곧 결론이 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하라 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기소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죠. 네,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검찰이 모아온 증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저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재용 기소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제 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언유착 관련 그 사건입니다. 네.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바로 나온 입장인데요. 그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채널A 전 기자인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이동재 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모 기자라고. 네,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검찰 최고위층에서 그러지 마라 해서 스톱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이제 대검에서 제재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추미애 장관이 특임 검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기존에 하던 수사팀이 그대로 이어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예. 수사에 좀 힘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예.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릴 예정인데 이거는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인데 네.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 전부 다 요청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를 불러서 의견을 취합을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검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했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논리적으로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 그 자기를 이제 사칭해서 그 취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이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예.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된 상태고 네. 휴대폰 비밀번호 안 주고 있다는데 그 취재는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취재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재용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란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요청해다고 들어주지도 않겠죠. 최근에 취재하다 보면 변호사님들도 예. 그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했고 지금까지는 8차례인가 있었는데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김 기자 취재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아마 기소를 할 것이다. 네. 이런 겁니다. 국민적 관심도 높았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많이 미뤄진 만큼 더 연기되거나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검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불확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그런데 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불기소 공고를 내렸는데 이게 따르지 않으면 그럼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위원 중에는 이제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검찰이 따랐다면은 가장 좋은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검찰에서도 여태까지 모아온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보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든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 또 추미애 장관과 기자들 간의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법무부 출입할 때 허락을 받고 출입해라. 그걸 들었습니까? 법조팀이니까. 네, 그 카드를 찍고 카드를 이제 해당 부서에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무부에 출입하는 그 카드는 1층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법무부 대변인실이 애초에 지금 그 고검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범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은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한 분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예, 회장님도 당연직으로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네, 그 공수처법 제6조 사항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이렇게 3명이고 여야 추천위원이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서 6명이 찬성한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 임명한다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이 추천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공수처는 출범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야당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안 하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공수처가 출범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당도 야당을 계속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예. 야당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저지를 한다면 또 이 공수처를 찬성한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 무한정으로 지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3월과 5월에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리가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있는데요. 위헌과 합헌에 대한 각각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헌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 즉,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만들 수 없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특정한 직업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평등권에 반한다라는 그런 위헌론의 근거도 있고, 합헌론은 이미 특검이라는 제도도 운영했었고 또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 홍콩의 염정공사라든지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같은 이런 사례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진행된다면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계속 주장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도 조속하게 결정을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 추천, 법원행정처장 추천 같은 경우에 정부 측 인사일 테고 여야 빼면은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장님 같은데 회장님 보시기에 네. 지금 공수 출범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장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법원행정처장님은 사법부 구성의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 협회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중에서 변호사 중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있겠지만 첫째는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대한 그 앙금, 그다음에 그 후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앙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것을 공수처를 어떤 정치적 그 주도권 싸움, 이렇게 생각하는, 기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는 항상 소수를 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포용하고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치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열망은 여야 모두에게 파행과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빨리 그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제도적으로 작동하기를 그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15일 날 출범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후보 추천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올해 안에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비교섭단체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최강욱 의원의 본심도 지금 당장 뭐 법을 바꾸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여야 간에 지금 현재 야당이 다시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내일 개원을 한다 뭐 이런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국회 정치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고 만약 끝까지 여야가 대립한다면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아, 표명할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출범도 늦어졌는데 시작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2명의 후보 추천위원회를 내세웠다가 한 명이 스스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장성근 변호사. 네, 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회장님께서는? 저는 두 분의 그 민주당 그 추천위원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좀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걸로 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분들을 두 분 추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장성근 변호사님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근 변호사님을 그 본인이 맡았던 사건을 이유로 예.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를 해야지 우리 그 헌법상에 예.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권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사람이 맡았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뭐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걸로 그 흔드는 것은 결코 우리 그 헌법에 맞지 않고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범죄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반대 여론에 있어서. 네, 이제 본인 스스로도 부담되고 본인 말씀대로 추천한 그런 어떤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타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장이 누가 될까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네.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니까 수사 능력이라든지 정의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룰 수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렇겠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수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처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2명의 후보가 올라가서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방식인데 공수처장 말이죠. 근데 문제는 수사 인력도 공수처장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공수처에 관심을 보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그거는 실제로 이제 뭐 수사처 검사들을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검찰 내부의 어떤 그러한 갈등 이런 걸 보면 공수처로 가면 더 정치적인 외압으로 흔들릴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 또 검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또 새로운 어떤 조직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에 대한 의지를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해봅니다. 예. 그래서 상반되게 또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 공수처장 후보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죠.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장 맡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였습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이 보내주셨네요. 6635님께서 내가 살아오면서 신기한 게 도대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 청취율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동희 뉴스정면 성부 시청률 대박나세요. 해서 고맙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상은 아니고요. 예. 또 8663님께서 이동희 뉴스정면 성부 애청자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예리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쟁점에 대한 뉴스를 청취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프로그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진상규명, 특검, 청문회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논의할 상임위인 국회 여가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김정재 의원은 쭉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네네.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네. 이 사건을 굳이 정의 내리자면, 안희정 성폭행, 또 오거돈 성추행에 이은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봅니다. 위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네.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고요. 예.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이 가해자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향후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이 가해자 지금 생전 치력이 얼마 전까지 상당히 미화됐는데요.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가 설탕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시장의 죽음이 미화돼서 이 권력형 성범죄의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 네. 차원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시가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요. 먼저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걸 봤는데 첫 번째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굉장히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예. 이 피해자가 4년 동안 그 피해를 당하다가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한 것인데 이거를 단순한 호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지금 청와대 서울시 민주당이 다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건 예. 좀 제대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것이 맞지가 않은 것이 지금 이 사건은 얘기도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여러 수차례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을 통해서 이 성추행 사실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럴 뿐이 아니시다. 단순한 실수였다. 이러면서 계속 외면했습니다. 그 소위 이른바 그 시장의 6층 사람들, 비서진들, 6층의 정무라인에 의해서 묵살이 된 건데요. 이건 단순히 그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 저는 조직적인 묵살이었다 이런 의심이 되고요. 또 서울시에는 아시다시피 또 이런 성비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고 또 인권 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조사나 징계를 한 이후에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런 성비위에 대해서는 통제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또다시 지금 이번에 진실 규명을 맡긴다는 건 맞지가 않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일단 수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박원순 시장 휴대폰도 포렌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수사 기능이 있는 검찰로 넘기는 게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네. 자, 일단 서울시와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는 안 된다.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쪽에서는 혐의 입증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청와대나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장자연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는 바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렇게 이상하고 어색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예.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여성 피해자 중심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피해자는 지금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중심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가해자로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저희가 모든 만약에 정말 아무런 그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왜 갑작스럽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바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 그 가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른 사안과 네. 똑같이 민주당이 대해달라 네. 이 말인 것 같고요. 예전에 그랬듯이 여기서도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또 하나 조직적 묵살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 민간 합동조사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리고 검찰로 수사건이 지금 없으니까 민간 합동조사가 꾸려져도 수사건이 없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될 테고 그래서 네. 검찰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 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소권, 네네.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공소권 없음으로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법안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내놨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될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건과 별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특례법 제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속히 이런 법을 통과해서 법적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예. 좋겠고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도 2차, 3차, 4차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니까 바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지금 34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최근에 어떤 증거가 발견이 되니까 공소시효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얼마든지 내가 수사, 조사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또 할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포렌식 핸드폰 포렌식만 하면 정말로 그런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로 밝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관계자들한테도 수차례 신고를 했다 그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를 했다 그러고 그걸 들은 친구도 있고 기자도 있고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 조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수사 조사는 의원님 말처럼 관계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이기도 한데 네. 지금은 미래통합당에서 청문회 이야기도 했고 네. 또 다른 어떤 말씀하셨었죠? 국정조사. 청문회는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도 지금 여가위에 청문회를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예. 지금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각 부처마다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경찰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박원순 시장에게 정보를 흘려준 거죠. 피소 사실을. 예. 수사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에 흘려줬다고 충분히 혐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행안위에서 저희가 청문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만약 여야 합의가 잘 된다면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굳이 청문회가 필요 없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그거와 또 별개로 지금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검찰로 넘기라고 하는 이유는 경찰은 이미 수사 정보, 소위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그런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로 넘겨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요청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해도 되죠. 국회하고. 그런데 네네.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물론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좀 난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걸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 재발 방지책을 낸다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든 야든 그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또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좀 찬성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가면 이게 결국은 정치적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에게 오히려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 정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국회 존재의 이유는 국민들이 그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의회제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정쟁으로 표현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되고요. 국회가 당연히 당사자들도 부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없다면은 문제 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여든 야든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국회에서 저희는 제대로 국민 목소리 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 고소인도 그러면 부르는 겁니까? 만일 청문회 고소인은 아니죠. 고소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부산시장도 내년 4월에 재보고를 해야 될 테고 서울시장까지 이제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 여당의 당규에 따르면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뭐 지금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현행 당원에는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해제해서 열리는 재보선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당헌의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의석수도 많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후보를 내면 무조건 당선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후보를 내겠다. 그런 의견이 또 있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 안에 당헌에 언급된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이것은 성추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성추행이 부정부패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한 잘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보자를 낼 수 있다. 이런 지금 뭐 주장을 하는 분들 계시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정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관련해서는 저도 민주당에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실 보궐선거라는 게 지난 안희정 또 오거돈 박원순에 이렇게 이어서 권력형 성범죄로 물러난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뭐 염치 있는 정당 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는데 좀 신중해야 되고 후보 낸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여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순서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좌파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냉면 이야기는 하세요. 예. 아니 뭐 다 좌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아예 좌파로 나쁩니까 그게? 근데 발음이 좀 정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좌판. 예, 좌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냉면과 해장국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게 했는데 내일이 복날이랍니다. 예. 복날. 예. 과거에는 뭐 복날에 보신탕집 소위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은 잘 안 가는 것 같고 복날은 결국은 삼계탕으로 요즘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삼계탕은 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교익 씨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대부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좌파 마칼럼니스트 눈에는 마음에 드는 게 있겠어요. 예. 그게. 그 삼계탕이 그 우리가 그 닭이 한 20일 딱 정도 돼요. 20일. 그 병아리 까고 난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일. 예. 그러니까 그게 병아리 수준이죠. 근데 그 예전에 복날에 우리가 먹었던 닭은 딱 한 마리 이렇게 푹 구우면 뽀얀 국물이 나오고 예. 뭐 진한 국물 맛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끓여야죠.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개방된 솥에다가 툭 끓여야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이런 맛으로 이렇게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삼계탕은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인스턴트 같아요. 들어가서 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닭 맛도 없고 국물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왜 먹는가 삼계탕을. 그럼 과거에는 복날에 네.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복날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게죠, 게. 아 옛날에는 게를 먹었고. 예. 게장국이라는 음식은 그 우리 민족의 복날의 음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흰목 음식으로 거의 먹지 않게 됐지만 예. 왜 게냐 그러면 그 게는 그 따로 우리가 지금은 뭐 사료 먹이고 뭐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그 똥게라고 그랬거든요. 예. 뭐 돌아다니면서 똥 주워 먹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먹이 안 줘도 이렇게 키우는 거였거든요. 제주도에 똥돼지가 있었으면 육지에는 똥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잡아서 먹었다. 그러면 조선시대 게 말고 다른 걸로는 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닭도 했겠죠. 닭은 있었고. 그 연계라고 해서 연한 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연계는 봄날에 그 병아리를 까고 난 다음에 초복쯤 되면 보통 한 100일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00일쯤 자란 닭. 이 닭으로 그건 이제 그 100일이면 다 큰 닭이에요. 그 닭으로 푹 끓여가지고 뭐 닭죽이나 백숙이나 뭐 이렇게 해서 먹었겠죠. 아니 근데 조선시대 백성들 서민들은 고기 게나 닭이나 뭐 소나 고기 국을 먹는다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면 고기 말고 다른 걸 했을 것 같아요. 천엽이죠. 천엽. 사냥. 저기 솥 하나 들고 개울가 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그렇죠. 자갈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속 걸고 불 떼고 그래서 그 쪽두리 하나 쪽대라 그러죠. 그거 들고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고기 뭐 지금은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귀해졌지만은 예전에 우리의 시냇가 이런 것은 물방 고기만이죠. 그냥 이렇게 해서 물고기 다 집어넣고 뭐 호박, 양파, 마늘 뭐 집에 있는 된장, 고추장 대충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천엽을 해서 먹었던 게 사실 복날 음식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 원장님은 여름에 뭐 드십니까? 복날에 특별히 드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뭐 복날이라고 챙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제 복날이라고 하면 여름에 이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기운도 딸리고 하니까 복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를 먹으니까 그때는 영양결핍 시대잖아요. 주로 이제 곡물이나 야채류를 먹는 사람들이 그 고단백, 고지방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기운 빠졌을 때 그걸 먹고 힘을 내는 건데 지금은 영양결핍 시대가 영양과잉 시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잘 먹는데 복날 또 먹으면 느는 것은 이게 보통 칼로리가 1100에서 1600칼로리씩 그래요. 복날 음식이. 보통 성인이 한 2000칼로리, 2600칼로리인데 한 그릇 먹으면은 하루 먹어야 될 영양분의 절반 넘게로 돼버리니까 그렇죠. 복날 복음식을 먹으면 복만 늘어나는 뱃살만 늘어나는 거여서 지금은 이렇게 영양과잉 시대에는 이걸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생길 우려가 높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지요, 뭐. 자, 그런데 아까 뭐 삼계탕도 얘기했고 뭐 얘기했으니까 네.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과거에는 오딱 많이 먹었잖아요, 오딱. 온나무. 그게 오딱을 먹는데 네. 이게 오딱, 그 다음에 동충하초닭. 그래서 이 닭 백숙에 네. 새로운 것 하나에 첨가한 게 뉴 트렌드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옷을 넣고 끓여서 그걸 먹으면은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잘못 먹으면 온몸이 가렵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네. 오딱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아니요, 그 먹고 오타면 어떻게 해요? 오타가지고 제 병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 병원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왜 그걸 먹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온나무하고 똑같은 게 네. 우리 열대과일 저희 동남아 가면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노란 거. 노란 건 뭐요? 뭐 그 옷 타는 거 비슷한 게 있어요. 동남아 음식 중에. 네, 제일 많이 먹는 과일 망고. 네. 망고가 온나무과예요. 아 그래요? 그래도 망고 먹고 망고도 타요? 탄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망고 저기 이제 동남아 갔다 와서 네. 계속 가렵다고 그래서 망고 먹었죠? 그때 어떻게 아시냐고. 같은 온나무과에서 그래.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요. 민감한 사람들은 망고를 먹어도 그렇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강 원장님이 고칼로리 음식을 뭘 또 먹냐 복날에 영양 과잉 시대인데 라고 했습니다만 또 모여가지고 직장인들이 점심때 그 삼계탕집 앞에 줄 서가지고 오늘 날이니까 먹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복날의 기원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 진나라 때 뭐 그 얘기들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동네 성에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서 복다림으로 고기를 백성들이랑 먹고 그건 뭐냐 해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보면 서울에 있는 양반들은 삼계탕을 먹고 백성들은 보신탕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양반도 개 먹었을 거예요. 아니 그거냐 목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복날 음식 첫 번째는 민어탕, 두 번째는 도미탕, 세 번째는 보신탕. 거기서 양반들은 민어탕 먹고 없는 서민들은 보신탕 먹는다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 영양결핍 시대에서는 그 중요한 단백질이나 지방, 칼로리 공급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칼로리 공급원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칼로리 먹는 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 때는. 그래서 먹으신다면 복음식은 저는 두 가지라 꼭 하라 그래요. 1인분 다 먹지 말고 3분이나 절반만 먹으세요. 두 번째는 이 삼계탕이나 이건 그 국물 속에 지방이나 나트륨 성분들이 많으니까 국물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국물 먹어야 진한 어떤 땀도 좀 흘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예. 자, 복날 복양식 당신은 헛것을 드셨습니다. 이런 인터뷰 하셨네요. 한교익 칼럼니스트.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게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 경쟁 프로라 그러더라고요. CBS가 하셨네요. 네. 네. 아니 뭐 저희 방송이 청취율이 훨씬 높으니까.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진짜 있잖아요. 음식을 저쪽 잘 알아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진행자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확 느꼈고요. 그래서 복날의 매기 매운탕 어떻습니까? 글쎄. 뭐 안동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죠. 우리는 아주 좋아하죠. 1년 내내 먹어도 좋아요. 예. 자, 근데 복날 보양식은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이게 복날에 맛있는 것이 사실 뭐 이 고기류는 뭐 사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닭이나 뭐 이런 것은 계절을 안 타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계절을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의 풍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맛있는 게 자두,
자두, 과일, 복숭아, 수박, 지금 그 포도도 지금 나왔는데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지금의 과일 맛있는 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를 잠시 피한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려면 이런 과일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과거에는 에어컨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진짜 옹기종기 이제 동네 시내가에서 모여서 아니면 수돗물 그렇죠. 틀어놓고 이렇게 과일도 먹고 했는데 요즘은 뭐 24시간 에어컨이 빵빵 나오니까 여름 날씨가 어떤지를 몰라요. 30도 넘는 더위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예. 그럼 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우리랑 비슷하게 여름에 한번 음식으로 보양이 없죠. 맞죠. 일본은 장어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장어. 예. 일본은 장어고요. 아예 복날은 예. 장어 먹는 날 이렇게 예. 되어 있죠. 그 풍습이 이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도 복날에 장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그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의 풍습들이 우리한테 온 거니까 중국의 예를 보면 걔는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안 하고 일복, 이복, 말복 뭐 이렇게 예.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복에는 만두 먹고 두 번째는 국수 먹고 세 번째는 부침개를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물 음식, 예, 국물 음식, 뭐 녹두죽 먹고 뭐 이런 것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 예. 대림동은 어떻습니까? 조선족 분들이 많이 어떤 걸 드세요? 그분들은 원래 보신탕을 좋아하세요. 거기는 구육점들이 많아서요. 예. 거기는 많이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구육점들이 예. 많고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유명한 집 중에 신길동에 우리 서울의 3대 삼계탕집이라고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런 거죠. 들깨가루를 삼계탕에 처음 도입한 집이라고 그래요. 들깨 갈아 넣었는데 들깨만 갈아 넣은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견과류도 넣은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예. 견과류 넣고 그다음에 찹쌀 갈아서 같이 해서 그 국물로 이렇게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이랑 복날 되면 가는데 복날은 줄을 너무 서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2, 3주 전에 가서 먹죠. 먹는데 이제 복하면은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 항복할 복자거든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삼복하면 하지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경일날 이렇게 잡는 건데 하지가 되니까 하루는 여름이잖아요.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중국 얘기에는 여름에는 홍제대장군, 여름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있는데 하지가 되니까 야 세상 좀 바꿔보자 라고 가을을 상징하는 백색 백제대장군이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졌던 게 초복 무릎 꿇은 거고 두 번째 싸워서 게 중복 두 번째 꿇고 그다음에 입추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싸워서 있죠. 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입추 지나서 말복이 있어요. 예, 입추 지나서. 근데 입추가 지나니까 이미 졌지만 이미 가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복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에서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야, 복날 봐라. 사람 인변에 개견자 있다. 개 먹는 날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꿈꾸면 그렇잖아요. 돼지 꿈꾸면 좋다 그러잖아요. 왜 돼지 돈하고 연관. 근데 이슬람이나 중동이나 저 동남아 가면 돼지 꿈꾸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꼭 우리가 사람 인면에 개견자 해서 야, 그 복날은 개 먹으라고 있는 날이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사람 옆에 개가 꼬리 흔들면서 있는 글자라고 설해문 그렇게 형상을 해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이죠. 반려 구 아니고. 구 아니고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런 게 복날 뜻이라고. 예. 그 혹시 서양은 어땠습니까? 서양도 우리 같은 이런 복날 또 없습니다. 모양식 없고. 복날 풍습은 동양 풍습이고요. 중국이고 아시아권의 전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은 아마 복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먹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을 겁니다. 예, 아시아의 풍습이죠. 그렇군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어쨌든 삼계탕을 많이 드시니까 삼계탕에 인삼, 대추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추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이게 원래 이 그릇 안에 들어온
것은 다 먹게끔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을 그릇 안에 넣으면 그거는 요리로서 실격이에요.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넣고 하는데 그거는 실격이에요. 빼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넣는 거죠. 물론 빼다기는 이제 빼야 되겠지만은 그 인삼이 사실 부실하죠. 뭐 삼계탕이라 하지만은 그 인삼은 그 쏙아낸 미삼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1년짜리 이런 거. 그러니까 산밭에서 키우다가 이게 쏙 뜰 때 나오는 것인데 뭐 인삼은 몸에 뭐 좋으라고 먹는다기보다는 사실 맛이죠. 인삼이 한국 음식 재료로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달콤한 맛에 쓴맛이 약간 붙어 있잖아요. 예. 향이, 가볍으면서도 이 나무의 냄새, 수분 냄새 같은 이런 게 나죠. 그래서 삼계탕의 맛을 극적으로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삼을 이런 데만 쓰지 말고 좀 다양한 음식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굉장히 한국스러운 음식 맛을 내는 거죠. 그거 하나. 삼계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삼의 향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삼을 넣었는데 그 국물과 고기가 인삼의 좋은 성분을 다 빼가기 때문에 먹지 마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어떻게 빼앗고 뭐 빼앗기고 그 한 그릇 안에서 그러는지 몰라. 그거 다 먹으면 다. 아니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빼고 싶은 사람 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은 그 대추가 뭐 닭에 있는 독성을 빨아들인다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독성이 대추에만 가가지고 이렇게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건지 참 대단한 상상력이에요. 시금치의 독성을 하기 위해서 데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냥 다 먹으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하여튼 삼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복날에 인삼주 어떻습니까? 이게 그 여름날에 그 낮술 마시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그 복날의 풍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삼계탕 먹는 게 아니라 이 삼계탕 먹는 핑계로 해서 마시는 낮술에 매력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마시고요. 낮술 좋잖아요. 낮술. 그 핑계 삼아가 그래서 보통 뭐 인삼주 한 잔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복날에 가면 한 잔씩 주죠. 한 잔씩 공짜로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조금 야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병 정도는 내놓고 이렇게 먹어줘야 이렇게 복이 싹 더위도 싹 달아나는 것 같고 그렇죠. 괜찮다 인삼주는. 인삼주 좋죠. 뭐 술인데 뭐 다 좋죠. 그 제가 소주도 이제 괜찮아요. 안동 출신이라고 맛을 모른다고 계속 저를 이제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안동 소주 어떻습니까? 괜찮죠. 술은 좋군요. 그래도. 이게 그 소주가 이 두 종류의 소주가 있어요. 정류식 소주하고 희석식 소주가 있는데 희석식 소주가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소주들이거든요. 이 가게에서 우리가 먹는 그렇죠. 소주. 그래서 뭐 90몇 도짜리의 알코올 순수하게 주정에다가 물 타고 쓴맛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단맛이 나는 첨가물 그 MSG가 요즘 MSG 안 넣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넣어서 마실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술로서 사실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값싸니까 우리가 마시는 것인데. 그래서 소주가 이 한자로 보면 탈소자니까 중류로 하는 게 소주가 맞죠? 소가 그렇죠. 예, 탈소자. 그렇죠. 태울소자. 태울소자죠. 태울소자. 그러니까 그런 술 그러니까 옛날 재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류해서 내는 소주 이런 것들 참 맛있고요. 이거 안동 소주 이거 맛있죠. 너무 독하잖아요, 근데. 소주는 40도짜리 이 정도의 맛이야. 술은 독할수록 좋아요. 독한 술일수록 뒤끝도 없고요. 숙취도 없고요. 그럼 이 독한 술에 물을 타고 이렇게 먹는 건 아닙니까? 얼음을 탄다거나. 그렇게 하수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들 먹죠.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다. 여름에는 이런 거 한 잔씩 먹어도 좋다. 독한 술. 좋죠. 중류주. 뒤끝 없습니다. 술 어떻습니까? 녹소주나 이렇게 독한 술. 이제 소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재료를 쌀이 많은 난 데서는 쌀로 하고 뭐 옥수수가 많이 난 데는 옥수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구마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구마. 일반적으로는
이 막걸리나 이런 것죠. 술을 일단 청주를 만든 다음에 청주를 만든 걸 다시 증류한 거죠. 그래서 뭐 위스키나 보드카나 이런 거 다 같은 과의 증류주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한번 증류하면은 보통 50도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 50도 정도의 술인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 먹는 소주 그 소주하고 우리가 지금 증류주로 말하는 소주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예. 이 아까 태울소에다가 우리는 술주자의 소주가 증류주인 거고 예. 우리가 파는 소주는 태울소자의 술주자 변에 마디촌자가 있는 두 분 거는 술주자.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술다리 주자라 그래서 그렇죠. 일본 놈 술인 거죠. 일본 놈 술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다 먹는 술을 소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을 뭐 당이나 우리 당면 만드는 그 당이나 이런 걸를 통해서 알코올을 추출을 하면 95도 정도가 나와요. 95도 순수 에탄올에다가 물을 섞는 거죠. 물을 섞는데 그냥 알코올 냄새만 너무 강하니까 감미료나 첨가제를 만드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희석식 소주 우리가 다 먹는 국민 애용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 희석식 소주가 그 맛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산업화의 과정 1960년, 70년대, 80년대 이 과정에서 그 값싼 그 소주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값싼 희석식 소주, 맛없는 희석식 소주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버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좋은 술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유식 소주 이게 좀 시장을 많이 넓혀야 지금 그 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정유식 소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25도짜리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로 좀 술을 좀 다양하게 마셨으면 지금 있는 정유식 소주는 이거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다르지 그 브랜드 이렇게 가려놓고 이게 뭔지 알아맞히게 하면 다 못 알아맞혀요. 똑같아요 맛이. 그냥 그런 조금 술을 맛있는 음식의 하나라고 여기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금 이제 변할 때가 됐죠. 예. 지난번 강 원장님은 모주에 대한 극찬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모주도 낮술이죠. 그렇죠. 낮술이죠. 아침부터 마셔야 돼요. 그거는 막걸리 일종입니까? 탁주 옛날 탁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탁주하고는 조금 다르죠. 달라요? 막걸리하고 탁주하고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모주는 그 막걸리에다가 여러 한약재 넣고 설탕, 이렇게 계피 같은 거나 이런 걸 넣어서 같이 해가지고 끓이는 거죠. 달여서 알코올 기운이 많이 색깔이 약간 달아는 이 약간 노란색 브라운 컬러를 띄어요. 약간 진한 브라운 컬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피나 이런 걸 넣기 때문에 향이 좋아지죠. 단맛이 나고.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 잔 그냥 좋아요.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참 그래요. 좋죠. 우리가 지금 보양식 얘기하면서 소주 얘기까지 했는데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주의 그 소자가 태울 소자, 불살 소자이기 때문에 보양 여름에 딱 나를 태워서 뭔가를 끼워 맞추기입니까 이거? 술이 당기시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희석식 소주에 쌀이 아니고 다른 뭐 파카오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타피오카입니다. 그게 한 게 1965년도에 박정희가 쌀이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희석식 소주의 처음에 그는 쌀이 아니고 그 고구마였죠. 고구마. 그래서 그 고구마를 그 고구마 빼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구마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에서 타피오카로 넘어가는 게 1970년대거든요. 그 유명한 그 한평 고구마 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운동 최초 건국 이래 최초의 농민운동이 그 한평의 지역에서 이 고구마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주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농민하고 계약을 했던 농협이 타피오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매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고구마가 썩고 그래서 그 한평 농민들이 그 고구마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고 그때 농민이
처음으로 이제 가톨릭 농민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처음으로 정부하고 싸워서 이겨내요. 한 2년 걸린 건데 사실 지금은 타피오카라는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전분으로 열대의 식물입니다. 그거로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주의 역사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예, 원고의 절반이 남았습니다만은 반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복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브릿지바르도 이야기. 예, 브릿지바르도 얘기도 합시다 그때 가서.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